죽음의 수용소. 빅터 프랭클.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 인간은 환경의 지배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인간은 진정 자유로운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 이런 거대 담론들은 그에 합당한 거대한 실험실이 필요했는지 모른다.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가 그의 인간 정신 분석 탐구 실험실이 되었다.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운용하던 폴란드에 소재하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갇히면서 삶과 죽음 담장 위의 경계선에서 생생히 체험했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흔히들 서재에 앉아 책과 씨름하며 나온 언어의 조합이 아닌 눈앞에 펼쳐진 죽음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쓴 글이기에 우리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 그의 저서인 죽음의 수용소는 원제목이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이다. 즉,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다. 불행히도 빅터 프랭클의 부모 아내 등은 수용소 내에 가스실로 보내져 죽임을 당했다. 그나마 본인은 의사 자격증이라도 있어 수용소 내에 임시 병동실에서 근무할 수 있어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그곳에선 잉여인간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렇지만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공포의 대상인 나치마저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은 인간의 가진 자유에 대한 상상력이라고 말한다. 즉, 인간만이 꿈꿀 수 있는 생각의 자유인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상상력이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수용소의 삶을 정지된 삶이라고 생각하였다. 감옥을 나가면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의 생각은 달랐다. 감옥 안에서 삶을 의미 있게 살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했다. 수용소 생활을 시작하면 수감자는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 제1단계는 수감 직후의 충격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를 구별 못하는 안개 속에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느 순간 정신이 퍼뜩 들면서 지금 상황이 실제 상황임을 깨닫게 된다. 빅터 프랭클의 경우에는 갖고 있던 원고 뭉치를 빼앗기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왔다는 충격을 실감한다. 이후에는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유리 조각으로라도 날마다 면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력을 상실하면 바로 가스실로 보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2단계 적응기로 넘어간다. 집과 가족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 이어서 혐오감이 찾아오고 마침내 무감각의 상태로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며 꿈을 많이 꾸게 되고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외적 상황이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심오한 생활을 꿈꾸는 이들이 있어 하나의 모임을 만들고 계속 이어가는 열성은 신비롭다. 내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자유를 지녀 자신의 내면 세계로 도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아를 잘 지켜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갈수록 피폐해 가는 것이 현실이니 인간의 꿈꾸는 능력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생존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 이 즈음에 빅터 프랭클은 진리 하나를 깊이 깨우친다. 인간의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그리고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죽음의 언저리에서 인생의 지혜와 진리를 깊이 깨닫는 것은 대단히 감동적이다. 인간은 적극적으로는 창조적인 일을 통해 가치를 실현하고 소극적으로는 즐거움을 얻어 충족감을 누린다. 그러나 창조와 즐거움이 메마른 삶에서도 자기 존재의 태도를 선택하면서 드높은 도덕성을 추구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 운명에 따르는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용기 있고 품위 있고 헌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고 자기 보존에 급급한 짐승과 같이 될 수도 있다. 신이 주는 도덕적 가치를 선물로 여길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선택권은 인간에게 있다. 에피소드 하나. 그는 며칠 안에 죽을 것임을 아는 한 젊은 여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녀가 명랑하게 말하였다. 나는 운명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가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그전에 나는 제멋대로였고 정신적인 성취 같은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 있는 이 나무가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무와 자주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그 나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럼요. 나무는 내가 여기 있어. 나는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라고 대답한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물음에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라고 대답한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정신력을 상실하여 퇴화와 쇠락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로고테라피 이론의 근거가 되는 체험이다. 수용소 내에 이런 일도 있었다. 어떤 수감자는 꿈속에서 3월 30일에 수용소가 해방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가 대단히 분명하였기에 그렇게 확신하였다. 그러나 그 날짜가 다가와도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29일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열이 올랐다. 30일에는 헛소리를 하다가 의식을 잃었고 31일에 발진 티푸스로 죽었다. 또 다른 예로 수용소 주치에는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간의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으리라고 막연하게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니체의 말이 떠오른다. 어느 날 자살 미수 사건에 접하였는데 그들은 삶에서 기대할 것이 없어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고백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그에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인생이 각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이런 독자성과 유일성은 창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생존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제3단계는 석방과 더불어 온다. 석방되어도 금방 현실을 의식할 수 없어서 자유를 실감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시골길을 걷다가 문득 자기가 자유를 되찾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본 다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저는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에서 저에게 응답하셨나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다시 인간이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갔다. 이러한 수용소의 체험과 거기에서 얻은 살아있는 믿음을 토대로 하여 로고테라피를 창시하였다. 이러한 모든 체험이 빅터 프랭클로 하여금 로고테라피에 대한 연구를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은 의미요법이라고 번역된다. 인간은 의미로 산다는 것이다. 인간의 주된 관심이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의미요법은 실존적 공허의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 꼭 필요한 예언자적 메시지를 전해준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동물적 본능을 잃었으며 자기 행동을 지탱해주던 전통은 빠른 속도로 와해되고 있다. 그 결과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현대판 노예가 된 것이다. 여기서 삶의 의미 없음, 즉 실존적 공허감이 나온다. 현대 사회에 만연한 우울증과 공격성, 중독증 원인의 저변에 이런 실존적 공허가 깔려 있다. 로고테라피는 인간 존재의 자기 초월의 바탕을 두고 우리 각자가 상실한 의미를 찾도록 돕는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아무도 대신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이다. 로고테라피에는 행동 강령이 있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치료의 핵심은 환자가 이 질문에 스스로 응답하면서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데 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정신질환 환자를 진단할 때 과거의 욕구 불만이나 상처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의미요법은 의미상실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이전에는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았는가? 그런데 지금은 왜 그것이 더 이상 의미가 되지 못하는가? 새롭게 찾을 수 있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환자와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의미요법은 미래지향적인 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우리는 삶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삶에서 기대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삶을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고 개개인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인지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 왜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을 어떻게라는 삶의 방식을 통해 대답할 때 우리는 삶이라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다.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그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만약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여기는 것은 오로지 삶을 위해서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